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일명 화천대유 사건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죠? 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이 화천대유 사건에는 법조계의 유명 인사들도 비롯해서 줄줄이 지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의 검찰총장의 특검에 이르기까지 규모는 조그만한 회사가 이상하게 법률 고문단의 레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와중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화천대유 사건에 얽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답답한 뉴스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월급은 250만 원 수준으로 평범하게 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퇴직금으로 받아간 돈이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월 250에 대리 직급의 대우를 받던 젊은이가 이상하게 퇴직금으로는 이 정체불명의 회사에서 갑자기 50억을 받아간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큰 소리를 펑펑 치더니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해먹은 게 아니라 엮인 사람들이 상당하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잠깐 뉴스를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곽상도의 아들은 피라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고작 대리 직급의 피라미가 저 정도를 받아 챙겼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정체불명의 위험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주도하고 핵심 대주주로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들, 걔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이 판 전체를 설계했던 지도부급의 인물들은, 이른바 몸통들은 도대체 얼마나 챙겼을까요?
우리가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엮여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조지면은 될 일이지, 이거를 절대로 무슨 야당의 게이트라고 우리가 물타기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화천대유는 곽상도의 아들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곽상도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달에 20대 시절에 그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퇴사하기까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일을 했고, 이게 첫 번째 직장이었다라고 해요. 뭐 신의 직장에 취직을 했네요. 자, 그리고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업에서도 대리직급에 5, 6년 정도 일한 평범한 젊은이에게 퇴직금을 50억 원씩 챙겨주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의 초거대 기업에서 사장급의 부회장급의 핵심 임원진들이 퇴사할 때나 이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게 가능한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은 일단 할 때나 이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게 가능한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은 일단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화천대유에 본인이 직접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실망스럽고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하죠. 솔직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평범한, 백 없는 평범한 젊은이 20대도 회사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게 가능했을지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판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게, 곽상도는 특검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밝힐 거 다 밝혀보자라며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논계작전이든 뭐든 정치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전혀 감정이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힘에서 나갈 사람들이 튕겨 나가더라도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거물들을 날릴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뭐 곽상도 본인 말 맞다나 본인이 뭐 그렇게 결백하든 어떻든 저 사람 말대로 특검을 해서 전부 다 털어낼 인간들은 털어내면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다만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답답하기는 하죠. 뭐 곽상도가 문재인의 아들인 문준용의 어떤 예술지원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최근에 비판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좀 돌아가는 판이 영 우습게 되기는 했습니다. 자, 한편 이런 흐름을 바라보면서 뒷방에 물러앉아 있던 조국도 또 신이 나가지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가 저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죠. 하여간 별의별 인간들이 좋다고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미애도 신이 나가지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있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주의하실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화천대유 부동산 비리 사건은 어차피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특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엮여있는 인간들을 여야의 구분 없이 전부 다 법대로 조지면 될 일입니다. 물타기 공작에 우리가 휘말리거나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중심 세력이 누구냐? 결국은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진영들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좌파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거물 인사들 간에 그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터져나온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잘 덮여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터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정치 다툼이에요.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터뜨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계파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금 이낙연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586 대학가 운동권 출신의 그런 민주당 터줏대감들의 집단이 있죠. 이재명 계파, 문정권 계파. 얘네들끼리 지금 차기 대권 문제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작해야 월 250만 원을 받아봤던 그 대리직급의 곽상도의 아들, 야당 의원의 아들 따위는 피라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은 좌파 내부에서 벌어진 차기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고, 곽상도의 아들 따위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고 있는 새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곽상도 아들도 구린 게 많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더라도 관역의 몸통을 똑바로 조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피라미 직원이 한두 명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 판 전체를 설계했던 제일 큰 주도적인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 단군 이래 거의 최대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그들끼리 밥그릇 투쟁하다가 이게 터져 나온 거라니까. 이 바보 같은 국힘당 애들 이에요. 자,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큰 소리를 펑펑 치더니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해먹은 게 아니라 엮인 사람들이 상당하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잠깐 뉴스를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곽상도의 아들은 피라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고작 대리직급의 피라미가 저 정도를 받아 챙겼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정체불명의 위험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주도하고 핵심 대주주로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들, 걔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이 판 전체를 설계했던 지도부급의 인물들은, 이른바 몸통들은 도대체 얼마나 챙겼을까요? 우리가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엮여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조지면은 될 일이지, 이거를 절대로 무슨 야당의 게이트라고 우리가 물타기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관련된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화천대유는 곽상도의 아들에게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곽상도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달에 20대 시절에 그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퇴사하기까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일을 했고, 이게 첫 번째 직장이었다라고 해요. 뭐 시내 직장에 취직을 했네요.
자, 그리고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업에서도 대리직급에 5, 6년 정도 일한 평범한 젊은이에게 퇴직금을 50억 원씩 챙겨주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의 초거대 기업에서 사장급의 부회장급의 핵심 임원진들이 퇴사할 때나 이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게 가능한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은 일단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화천대유에 본인이 직접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실망스럽고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하죠. 솔직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평범한 백 없는 평범한 젊은이 20대도 회사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게 가능했을지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판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게 곽상도는 특검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밝힐 거 다 밝혀보자라며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논계작전이든 뭐든 정치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전혀 감정이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힘에서 나갈 사람들이 튕겨 나가더라도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거물들을 날릴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뭐 곽상도 본인 말 맞다나 본인이 뭐 그렇게 결백하든 어떻든 저 사람 말대로 특검을 해서 전부 다 털어낼 인간들은 털어내면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다만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실망스럽고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하죠. 솔직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평범한 백 없는 평범한 젊은이 20대도 회사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게 가능했을지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판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게 곽상도는 특검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밝힐 거 다 밝혀보자라며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논계작전이든 뭐든 정치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전혀 감정이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힘에서 나갈 사람들이 튕겨 나가더라도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거물들을 날릴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뭐 곽상도 본인 말 맞다나 본인이 뭐 그렇게 결백하든 어떻든 저 사람 말대로 특검을 해서 전부 다 털어낼 인간들은 털어내면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다만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답답하기는 하죠. 뭐 곽상도가 문재인의 아들인 문준용의 어떤 예술지원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최근에 비판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좀 돌아가는 판이 영 우습게 되기는 했습니다. 자, 한편 이런 흐름을 바라보면서 뒷방에 물러앉아 있던 조국도 또 신이 나가지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가 저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죠. 하여간 별의별 인간들이 좋다고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미애도 신이 나가지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있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주의하실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화천대유 부동산 비리 사건은 어차피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특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엮여있는 인간들을 여야의 구분 없이 전부 다 법대로 조지면은 될 일입니다. 물타기 공작에 우리가 휘말리거나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중심 세력이 누구냐? 결국은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진영들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좌파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거물 인사들 간에 그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터져나온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잘 덮여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터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정치 다툼이에요.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터뜨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계파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금 이낙연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586 대학가 운동권 출신의 그런 민주당 터줏대감들의 집단이 있죠. 이재명 계파, 문정권 계파. 얘네들끼리 지금 차기 대권 문제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작해야 월 250만 원을 받아봤던 그 대리직급의 곽상도의 아들, 야당 의원의 아들 따위는 피라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은 좌파 내부에서 벌어진 차기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고 곽상도의 아들 따위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고 있는 새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곽상도 아들도 구린 게 많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더라도 관역의 몸통을 똑바로 조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피라미 직원이 한두 명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 판 전체를 설계했던 제일 큰 주도적인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 단군 이래 거의 최대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그들끼리 밥그릇 투쟁하다가 이게 터져 나온 거라니까. 이 바보 같은 국힘당 애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눈이 흐려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측은 수사는 받겠다라면서도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면적인 수사나 특히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제명이가 그렇게 떳떳하면은 왜 특검을 반대하고 있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찰들 정도는 간단하게 충분히 구워 삶아 놓을 수가 있는데 자기랑 연결고리가 제대로 없는 중앙 정치권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검, 국감은 안 된다라고 하죠. 이 정도면은 제가 돌아가고 있는 판의 본질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수사는 오케이라고 하면서 특검에도 반대하고 국감에도 반대한다. 과연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쫄리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평범한 백 없는 평범한 젊은이 20대도 회사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게 가능했을지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판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게 곽상도는 특검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밝힐 거 다 밝혀보자라며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논계 작전이든 뭐든 정치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전혀 감정이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힘에서 나갈 사람들이 튕겨 나가더라도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거물들을 날릴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뭐 곽상도 본인 말 맞다나 본인이 뭐 그렇게 결백하든 어떻든 저 사람 말대로 특검을 해서 전부 다 털어낼 인간들은 털어내면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다만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답답하기는 하죠. 뭐 곽상도가 문재인의 아들인 문준용의 어떤 예술지원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최근에 비판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좀 돌아가는 판이 영 우습게 되기는 했습니다. 자, 한편 이런 흐름을 바라보면서 뒷방에 물러앉아 있던 조국도 또 신이 나가지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가 저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죠. 하여간 별의별 인간들이 좋다고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미애도 신이 나가지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있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주의하실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화천대유 부동산 비리 사건은 어차피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특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엮여있는 인간들을 여야의 구분 없이 전부 다 법대로 조지면 될 일입니다. 물타기 공작에 우리가 휘말리거나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중심 세력이 누구냐? 결국은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진영들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좌파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거물 인사들 간에 그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터져나온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잘 덮여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터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정치 다툼이에요.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터뜨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계파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금 이낙연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586 대학가 운동권 출신의 그런 민주당 터줏대감들의 집단이 있죠. 이재명 계파, 문정권 계파. 얘네들끼리 지금 차기 대권 문제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작해야 월 250만 원을 받아봤던 그 대리직급의 곽상도의 아들, 야당 의원의 아들 따위는 피라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은 좌파 내부에서 벌어진 차기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고 곽상도의 아들 따위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고 있는 새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곽상도 아들도 구린 게 많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더라도 관역의 몸통을 똑바로 조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피라미 직원이 한두 명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 판 전체를 설계했던 제일 큰 주도적인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 단군 일의 거의 최대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그들끼리 밥그릇 투쟁하다가 이게 터져 나온 거라니까. 이 바보 같은 국힘당 애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눈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측은 수사는 받겠다라면서도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면적인 수사나 특히 특검
아들도 구린 게 많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더라도 관역의 몸통을 똑바로 조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피라미 직원이 한두 명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 판 전체를 설계했던 제일 큰 주도적인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 단군 일의 거의 최대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그들끼리 밥그릇 투쟁하다가 이게 터져 나온 거라니까. 이 바보 같은 국힘당 애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눈이 흐려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측은 수사는 받겠다라면서도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면적인 수사나 특히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제명이가 그렇게 떳떳하면은 왜 특검을 반대하고 있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찰들 정도는 간단하게 충분히 구워 삶아 놓을 수가 있는데 자기랑 연결고리가 제대로 없는 중앙 정치권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검, 국감은 안 된다라고 하죠. 이 정도면은 제가 돌아가고 있는 판의 본질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수사는 오케이라고 하면서 특검에도 반대하고 국감에도 반대한다. 과연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쫄리고 있는 걸까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우리 우파 국민들은 겁낼 이유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기 엮여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는 그래도 국힘당 출신 정치인들이 훨씬 다수이고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딴소리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의 본질이고 누가 이 사건의 몸통인지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야 둘 다 문제라는 양비론에 물타기 당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엮여있던 이 사건은 해먹은 인간들은 싹 다 혼쭐을 내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하던 전 특검이라든지 특히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준 적도 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그 밖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지검장 등등 이 별들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뭐 원유철이도 지금 엮여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별들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엮여있는 인간들의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스물 몇 살짜리 갓 30살을 넘을랑 말랑하는 이런 젊은 직원들 한두 명에 여론 물타기를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보입니다. 몸통은 뻔히 있죠. 화천대유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주주 한 명은 120억 원을 벌어들여가지고 현재 스타벅스의 건물주, 부동산 재벌이 됐다라고 합니다. 빌딩 주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본질은 이런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화천대유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자회사격으로 천화동인이라는 곳도 있고 이게 경영진이 1호부터 7호까지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이 말장난 필요 없고 이번 부동산 비리 개발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이 벌어들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1,200억을 벌어들인 사람이라든지 고작 87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1억 원을 벌어들이질 않나? 천화동인의 7호의 누군가는 1,046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21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엮여있는 인간들 여러분들 기본이 전부 다 투자금 대비 몇 배를 벌어갔는지 아세요? 기본이 1,000배 이상입니다. 기본이 1,000배 이상 벌어갔어요. 해먹은 몸통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몸통이라는 거예요. 50억짜리는 지금 여기에 명함도 못 내민다라는 겁니다. 자, 애국보수 고민정의 말대로 이게 과연 정말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은 민주당 애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특검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저것들이 특검을 안 하는 걸까요? 왜 말을 자꾸 아끼고 있는 걸까? 답이 나오죠. 여론 물타기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야랑 상관없이 혼낼 인간들은 싹 다 밝혀내고 혼쭐을 내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지, 법대로. 자, 그런데 과연 어느 쪽이 더 훨씬 더 많이 엮여 있을까요? 고민정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분들의 대다수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인생 미래에 뚜렷한 답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값이 아니 전국적으로 집값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능력자들이나 집안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솔직히 여러분들의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나마 20대는 어리다라는 무기라도 있습니다만 가장 불쌍한 거는 흙수저인 30대 초중반들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의 20대는 솔직히 사회초년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하죠. 뭐 물론 그래도 고생하는 건 똑같지만 자, 그러니까 취업 연령대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를 감안하면은 현 시점에서는 30대가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거의 첫걸음말을 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30대는 나이도 조금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현재 가진 것 없는 이 오늘날의 30대는 이 나이를 먹고도 당장의 본격적인 인생 첫 출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원래 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뭐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억 단위는 넘어가야 그제서야 전세니 월세니 내 집 마련 같은 아파트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주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지금 안드로메다로 문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집값이 안드로메다 은하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솔직히 월급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솔직히 비슷비슷한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 보면 집값은 여러분들 얼마나 올랐습니까? 집값은 5억, 6억 원 하던 게 12억, 13억, 15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배에서 3배 넘게 올랐어요. 문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보통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하고 돈도 좀 모으다 보면은 30대 초중반 시절에 이제 슬슬 아파트 같은 부동산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뭐 결혼 준비도 해야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정부 이후로 이 시기가 거의 40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밀려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늦춰졌다라는 거야. 10년 전만 해도 30대 초중반이면 아니 5, 6년 전만 해도 30대 초중반이면은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전세든 월세든 어떻게든 이제 집이라는 거를 마련을 해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기 싫어도 좀 참으면서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의 주춧돌 등뼈의 역할을 막 시작하게 되는 때가 바로 30대라는 나이죠. 자, 그런데 이 등뼈들이 이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골골대면서 관절염에 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중압감에 이 젊은 사람들의 허리 디스크가 눌려서 터져버렸어요. 그 중압감의 이유가 뭐죠? 그렇죠. 집값 폭등 아닙니까? 부동산 집값 폭등.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인생의 본격적인 출발이 궤도 자체가 이제 늦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세 매물은 품절이 되고 월세조차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격이 폭증을 하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거주비 고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특히나 젊은 인생들, 사회 초년생들에게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안 그래도 월급이 적고 소득이 제한적인데 그 적은 소득에서 그저 집에서 먹고 살기 위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비율,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두고 조금 다르지만 이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참고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소비를 하거나 반대로 저축을 하는 등 비교적 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감소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은 여러분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2배, 3배 넘게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불과 2015, 16년도인 5, 6년 전이었던 한 4, 5년 전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해서 2배, 3배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
에서 먹고 살기 위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비율,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두고 조금 다르지만 이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참고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소비를 하거나 반대로 저축을 하는 등 비교적 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감소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은 여러분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2배, 3배 넘게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불과 2015, 16년도인 5, 6년 전이었던 한 4, 5년 전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해서 2배, 3배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20대, 30대는 니들은 월급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이가 젊어요. 나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은 월급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솔직히 지방에는 좀 일자리가 적죠. 사회 인프라가 많이 빈약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덕분에 지방에 살다가 취직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좀 괜찮은 대학이라도 하나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다 보면은 월급을 모으면서 살아도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노력을 해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왜? 영혼을 끌어모아가며 돈을 아끼고 풀 대출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봐야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 의식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집인데 집 마련이 안 되는 거야. 월급이라든지 이 노동소득을 모아가지고 솔직한 말로 10억, 20억, 30억을 무슨 수로 만듭니까? 이제 전문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월급 모아가지고 20억, 30억을 어떻게 모으냐고 솔직히. 예전에는 정말로 개고생했으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솔직히 어떻게든 모을 수가 있었죠. 정말로 인생 열심히 살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영혼의 대출을 좀 끌고 와서 한 6억 원, 7억 원의 그런 종잣돈을 만들면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어떻게든 비벼볼 수라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산층, 그러니까 대기업, 이제 뭐 기업이라도 다니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내 집을 하나 등기로 서울 아파트에다가 박아 넣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15억, 20억, 30억이에요. 흑수저는 로또 당첨돼도 이제 아파트 못 삽니다. 이제 무자본 서민들이 비벼볼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어떻게든 내 명의로 된 집을 서울에 진작 마련하는데 성공을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대한 격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불과 4, 5년 전이었던 바로 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못했던 불쌍한 국민들을 요즘 신조어로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벼락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국민이 거지가 된 거야. 저게 여러분들 참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부자가 돼도 모자랄 판에 벼락거지라뇨. 국민들이 뭘 잘못했죠? 2030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투표를 잘못한 죄가 있나? 그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나마 서민들에게 도움되던 이 전세도 이제는 품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전셋집이 없죠. 전세를 찾는 무주택자들은 많은데 전세 공급의 매물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합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서울에 전셋집이 널려 있었어요. 집주인들이 서로 전세를 빌려주려고 했었어. 이제 그런데 매물을 찾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지고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해도 그 이자 지출 비용도 이제 과거 대비 두세 배가 증가를 했죠. 그렇다고
그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나마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부자가 돼도 모자랄 판에 벼락 거지라뇨. 국민들이 뭘 잘못했죠? 2030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투표를 잘못한 죄가 있나? 그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나마 서민들에게 도움되던 이 전세도 이제는 품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전셋집이 없죠. 전세를 찾는 무주택자들은 많은데 전세 공급의 매물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합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서울에 전셋집이 널려 있었어요. 집주인들이 서로 전세를 빌려주려고 했었어. 이제 그런데 매물을 찾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지고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해도 그 이자 지출 비용도 이제 과거 대비 두세 배가 증가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구하면은 어떻습니까? 월세는 이제 더 비싸요. 답이 없어요. 게다가 월세에 살면은 이거는 전세와는 다르게 원금 보전도 안 됩니다. 원금 보전도 안 돼. 전세는 전셋집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계약 해지하고 최소한 내가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 자금이라도 돌려주지만 월세는 그냥 매달 내면은 사라지는 돈이죠. 어떤 식으로든 고정 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못 모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가도 만만치 않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그래도 국민들이 적은 소득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주거 비용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싼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가 않죠. 주거 비용도 물가도 전부 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임금, 월급 수준만 후진국이죠.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월급을 이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던 지출 비용이 너무나도 늘어나가지고 월급을 못 모은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거주 비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이제 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소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되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양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는 세금을 못 걷는데 나중에 그 전세 자금을 사실 집주인이 돌려주잖아요. 세입자한테. 그 이게 사실 어떤 소득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는 세금을 못 걷는데 우리나라 그것도 전 세계의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잖아요. 그 전세는 세금을 못 걷는데 이 월세 한 달에 생활비 얼마씩 내는 거 월세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집주인 너 은퇴하고 지금 집 가지고 소득이 있네. 너 그 소득에서 우리가 세금 뜯어가야 되겠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쯤 의도적으로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전세를 사실상 없애고 있는 거죠. 그 세금에 미친 정권이고 세금에 미친 여당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설마 정말로 민주당이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착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일부러라도 서민으로 끌어내려서 부자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의 잠재적인 표밭이 늘어나니까요. 서민들이 늘어나야 자기들의 표밭이 늘어나는 거야. 서민들이 늘어나야 자기들한테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하든 말든 정치 권력을 중앙에서 쥐고 있는 지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좌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끝없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것도 절반이 있고 반면에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절반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100% 의도적이고
들을 일부러라도 서민으로 끌어내려서 부자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의 잠재적인 표밭이 늘어나니까요. 서민들이 늘어나야 자기들의 표밭이 늘어나는 거야. 서민들이 늘어나야 자기들한테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하든 말든 정치 권력을 중앙에서 쥐고 있는 지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좌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끝없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것도 절반이 있고, 반면에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절반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100%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만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우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좌파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말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고학력 좌파들을 아주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똑똑한 사람인데도 정치 경제 쪽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은 배경 지식이 전혀 없고, 정말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도 그 지지층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항상 시장에 강제로 개입을 하고 집주인들을 규제하고 통제를 하고 세금을 늘리려고 하죠. 국민들의 소득이 적다고? 그러면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겠네? 집값이 비싸다고? 자, 그거는 다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투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세금 늘리고 집주인들을 규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 집값이라는 게 잡힐 것이다라고 자꾸만 틀린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역효과만 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된 분들은 솔직히 죄가 없기는 해요. 지금 20살, 올해 20살, 21살밖에 안 된 친구들은 솔직히 죄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25살 정도만 넘은 국민이라도 솔직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전 과거에 20, 30, 40 세대의 상당수는 솔직히 문재인을 지지했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문제는 안 찍었던 젊은 국민들이 정말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안 찍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정치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의 비율은 적어도 젊은 세대 중에서는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이 쳐줘봐야 저는 1,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한 7, 80%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팩트예요. 심지어 문정부가 출범 초기 100일 때 어땠는지 아세요? 거의 전 국민들이 미쳐 있었죠. 특히 20, 30, 40 세대는 거의 8, 90% 이상이 문정부를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깨어있는 사람의 비율이 1, 20%도 안 된다라는 발언이 아주 근거가 없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순간에 그때 와 하고 군중 심리가 쏠릴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대로 많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사람은 사실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장 경제라는 거는요, 절대로 정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는 절대로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규제, 세금, 통제를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역효과뿐이었어요. 부동산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 집주인들에게 불리한 임대차 정책을 강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깨어있는 사람의 비율이 1, 20%도 안 된다라는 발언이 아주 근거가 없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순간에 그때 와 하고 군중 심리가 쏠릴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대로 많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사람은 사실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장 경제라는 거는요, 절대로 정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는 절대로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규제, 세금, 통제를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역효과뿐이었어요. 부동산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 집주인들에게 불리한 임대차 정책을 강요하고 집주인들에게 세금과 규제, 부담을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집주인들이 골치 아프고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세 계약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시장에 전세 공급을 하는 물량 자체를 줄여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집값이 잡혔어요? 아니죠. 집주인들이 과거에는 한 집에서 모여 살다가 이제는 자녀들에게 집을 나눠주고 독립을 시켜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는 똑같은데 서울에 자꾸 집이 모자라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집주인들이 그래도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남는 집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임대를 내서 부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이 많았어요. 주택 임대 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기도 쉽고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 월세 가격도 집주인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싸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집주인 국민들도 어떻습니까? 집을 남들에게 빌려주니까 젊은이들에게 집을 빌려주니까 부수입을 챙길 수 있어서 서로가 모두 좋았죠. 근데 이젠 어떤 시대가 왔죠? 그렇죠. 규제와 통제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들 집주인들 나쁘다라고 해봤더니 모두가 불편하고 손해보고 부수입도 감소하는 신기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요 사진에서 설명하는 거에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80%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원리에 별 생각 없이 아마추어들이 개입한 결과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이 정도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야. 얼음사이다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단순하게 다주택자가 나쁘다, 다주택자가 나쁘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프레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다주택자 나쁘다고 하니까 그 과도한 규제와 세금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나눠주고 독립을 시켜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공급 물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넓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연 질서 그 먹이사슬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뭘 하나 시장 경제에 잘못 개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파급 효과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주택자 규제라는 말을 쉽게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수백 번도 제가 넘게 말을 했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게 왜 그걸 안 하는데 뭔 환경 파괴야. 국민들이 살 집이 없으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야지. 민간 개발을 해야죠. 같은 지역의 노후된 아파트를 그러면은 없애고 층수를 더 높이고 지하 주차장도 더 깊고 넓게 파서 같은 면적의 지역에다가 인구 수용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집이 부족한데 집을 어떻게 늘릴 건데? 층수 높여야죠. 주차장이 모자라면 지하 주차장을 더 넓게 파야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넓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연 질서 그 먹이사슬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뭘 하나 시장 경제에 잘못 개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파급 효과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주택자 규제라는 말을 쉽게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수백 번도 제가 넘게 말을 했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게 왜 그걸 안 하는데 뭔 환경 파괴야. 국민들이 살 집이 없으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야지. 민간 개발을 해야죠. 같은 지역의 노후된 아파트를 그러면은 없애고 층수를 더 높이고 지하 주차장도 더 깊고 넓게 파서 같은 면적의 지역에다가 인구 수용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집이 부족한데 집을 어떻게 늘릴 건데? 층수 높여야죠. 주차장이 모자라면 지하 주차장을 더 넓게 파야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린벨트도 필요하다면은 이제 좀 없앨 거는 없애야 되겠죠.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고 공급량을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세금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어요. 주택 공급 늘리는데. 저절로 서울 안에다가 아파트 공급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애초에 좌파들의 머리 사고 구조가 그래요. 시장 경제를 싫어하고 규제와 통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뉴스 기억나시죠? 서울에 있는 집을 파느니 청와대 수석자리 직을 던져버리던 사상 초유의 사건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나쁘다고 그 고위공직자들 집 팔아라 문정부에서 엄포를 놨더니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청와대를 때려치울지언정 서울 집은 못 팔겠다라고 사표 쓰고 나가버렸던 기적의 사건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야 국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나의 국민 여러분들의 자산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가치 창출 수단, 아니 가치의 유지 수단 정도는 국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 집을 가지고 국민들이 부유해져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훈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국민들이 가난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목소리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기 급급해지면은 그럴수록 정부에 의지하는 국민들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공허한 표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생 여러분, 그리고 30대, 40대 직장인 사회인 동지 여러분. 부디 정치나 뉴스를 바라보실 때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보시고 또 제발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른들 가방끈 좀 짧다고 그분들 무시하지 말고 반평생을 냉전시대와 싸워온 그분들 짬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방끈 짧다고 어른들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저 할배들이 누군가를 경계할 때는 차근차근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배운 게 좀 부족해가지고 표현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뻔한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폭넓게 인터넷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보 많잖아요 요즘.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세대의 상당수의 정치의식 수준이 어떻냐면은 이제 와가지고 문정부를 싫어하는 척 깨어있는 척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반페미 코스프레 살짝 발 한번 담궈주면은 상당수는 그대로 또 이쪽을 찍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부디 넓게 보시고 국가 거시경제도 좀 바라보고 정치인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평소 사상, 생각의 깊이, 철학
실제로는 만약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반페미 코스프레 살짝 발 한번 담궈주면은 상당수는 그대로 또 이쪽을 찍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부디 넓게 보시고 국가 거시경제도 좀 바라보고 정치인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평소 사상, 생각의 깊이, 철학도 좀 광범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곁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율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항상 소수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소수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기회주의자들도 많고 간신배들도 많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여론에 편승하며 과거와 지금의 말과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인간들 말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제관이나 정치관이 뚜렷하게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안타깝지만 좀 적죠. 근데 민간인들 중에서는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좋은 말을 내주는 스피커들이 때로는 저들에게 말꼬리가 잡혀서 프레임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론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부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보고 속지 마시고 바른 목소리를, 쓴소리를 들려주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파라는 게 뭘까요?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상식파고 다 같이 함께 좀 잘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왜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유튜버 흐름 사이다가 뭐 재벌이라서 삼성 괴롭히면 안 된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된다. 상속세를 좀 줄이든지 없애야 된다. 법인세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소리를 왜 할까요? 내가 재벌이라서 그렇겠어? 내가 재벌이면 이놈의 유튜브 때려치우지 당장.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기업이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을 때 잘해주자라는 겁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 수출 경제도 돌아가고 국민들 소득, 일자리도 국내에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가야 그 밑에 고용돼서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또 좋은 기술을 배우고 인수인계 받는 우리들의 일자리도 생기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팔아 먹어야 중소기업이 여러분들 애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만의 반도체 TSMC하고 중소기업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어? 안 된다니까?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물건을 잘 팔아 먹어야 그 돈이 국내 중소기업에도 돌고 하청업체에도 풀리고 그들의 월급과 보너스로 술집, 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대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산업화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는데 반대로 애초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두 세대 사이에 계속 다리를 놔주려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세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젊은 우리들의 그늘입니다. 우리 이제 무더운 더위 속에 햇빛 속에서 우리한테 이 그늘을 씌워주는 분들이 바로 산업화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많이 낳아야 실제로는 40대, 50대, 60대 국민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 열심히 벌어 모아놨던 자산의 가치도 유지를 하면서 노후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국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집주인과 부자 그리고 재벌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들과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서로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규제와 부담은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어떤 규제나 세금 부담 역시 국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기업과 부자들에게 짐이 무거워지면은 국내 투자랑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층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도미노 효과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빼들어서 그거를 내가 나눠 먹겠다. 그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버리면은 그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팔아 먹어야 중소기업이 여러분들 애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만의 반도체 TSMC하고 중소기업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어? 안 된다니까?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물건을 잘 팔아 먹어야 그 돈이 국내 중소기업에도 돌고 하청업체에도 풀리고 그들의 월급과 보너스로 술집, 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대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산업화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는데 반대로 애초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두 세대 사이에 계속 다리를 놔주려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세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젊은 우리들의 그늘입니다. 우리 이제 무더운 더위 속에 햇빛 속에서 우리한테 이 그늘을 씌워주는 분들이 바로 산업화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많이 낳아야 실제로는 40대, 50대, 60대 국민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 열심히 벌어 모아놨던 자산의 가치도 유지를 하면서 노후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국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집주인과 부자 그리고 재벌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들과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서로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규제와 부담은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어떤 규제나 세금 부담 역시 국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기업과 부자들에게 짐이 무거워지면은 국내 투자랑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층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도미노 효과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빼들어서 그거를 내가 나눠 먹겠다. 그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버리면은 그 황금알은 언젠가 금방 다 먹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를 비롯한 소위 민주파리 세력들의 그 철저한 무능력과 허울 좋은 이런 구호들,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배운 우리 젊은 세대들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들의 이기심과 그저 허울 좋은 소리하는 그런 비현실성, 달콤한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느끼고 거부감을 느낄 줄 알면은 앞으로 국민들이 최악의 사태만큼은 계속해서 피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